안녕하세요. 발군들의 모임의 이창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 정치 개혁의 시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어느 쪽도 택하지 못하고 그저 정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상당히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저출산, 세계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100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25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불과 50여 년 사이에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교 출산율이 4.5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0.78명이죠. 그래서 그때는 출산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 올해 전반기에는 출산율이 7.0명대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에는 0.6명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려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더구나 지금 젊은 여성들의 60~70%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결혼도 잘 안 하고 늦게 하고 또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출산율이 2018년에 1.0명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매년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연말에 0.6명대로 진입을 한다고 그러고, 만약에 한 4~5년 후에 0.5명대로 진입을 한다면은 한 세대 뒤에는 출생아 수가 4분의 1로 줄겠죠. 단순 산수로 계산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적어도 2명이어야지 아버지의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0.5명이 되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대 뒤에는 4분의 1로 이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텐데, 그래서 0.5명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더라도 두 세대가 지나면은 16분의 1이 됩니다. 16분의 1이면은 현재 우리나라 작년에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2만 명도 채 안 되죠. 두 세대 뒤라고 그래 봐야 한 세대가 길어야 한 35년 되겠죠. 70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70년 뒤면은 2100년이 되기 전입니다. 이번 2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출생아 총 수가 16분의 1, 뭐 이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금 학교 출산율이 0.5명 이하로 안 떨어진 것을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출산율이 쭉쭉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0.5명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심각합니다. 1년에 출생아 수가 2만 명이 채 안 되는 나라가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1970년대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기 남짓에 50분의 1로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면 우리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그럼 그 다음 세대, 세 세대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100년대 중반에는 나라가 소멸하겠죠. 이민을 대대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인구의 배 이상 이민을 받지 않는 이상은 나라가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를 보면은 예전에 노동자들이 부족해가지고 구인난이 심각하니까 이민자들을 노동자로 많이 받았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받은 이민자들이 현재 전체 인구의 한 10%, 20% 그 안팎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자들이 결국은 동화하지 못해가지고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이민자들이 엄청난 그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럽 국가들이 그 이민 정책, 그러한 이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출생아 수의 몇십 배가 되는 이민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민을 받는 겁니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지금 상태로 가면은 안 됩니다. 이미 해외에 저명한 인구학자가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없어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해외 매체들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BTS, 한류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데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오히려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도 그렇고 그거를 견제해야 할 야당도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정부 여당은 뜬금없이 이념 논쟁을 지금 일삼고 있고 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좋다고 할 수는 없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뭐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조금은 가겠죠. 단식 투쟁까지 할 정도로 그게 이렇게 긴박한 문제입니까, 한국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다급한 지금 문제인 초저출산, 인구 절벽 문제, 인구 소멸에 의한 국가의 쇠망을 지금 걱정해야 됩니다. 정치가라면 당연히. 그러나 여나 야나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 여당은 요즘에 무슨 이념 논쟁의 연장선상인지 철진한 카르텔 철폐한다고. 카르텔 철폐 좋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 무슨 카르텔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계 예산을 카르텔 철폐라는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20% 30% 삭감해가지고 지금 과학기술계가 초토화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의 기술 기반을 완전히 잠식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거의 40% 안팎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이면의 뒤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봉사하는 마음보다는 군림하려는 특권 의식으로 가득 찬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특권과 특혜가 엄청납니다. 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그 예전에 그 엄혹한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그게 필요했죠. 그러나 지금 민주화된 시기에 그게 왜 필요합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과 다른 특권을 인정받아야 됩니까? 또한 특혜 또한 엄청납니다. 장관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해외 출장 갈 때는 항공기 1등석. 1등석은 보통 이코노미 일반석에 비해서 4배, 5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1등석을 고집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 전부 다 이코노미석을 탄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그럼 일을 잘 못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보수는 스웨덴 일반 국민들 평균 보수 정도만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수 1인당 1억 6천에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9명인데 그 보좌관의 인건비까지 다 더해서 하면은 1인당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7억 정도의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스웨덴은 개인 보좌관도 없다고 그러죠.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바쳐가지고 나라와 국민에 봉사하기 때문에 한두 번 하면은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 하면은 대부분이 원래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업으로.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더 하지 못해서 4선, 5선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면 4년입니다. 2번 하면 8년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4선, 5선을 해야만이 꼭 국정을 잘합니까? 오히려 더
또 파벌만 조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국회의원 특권을 버리고 특권과 특혜를 버리고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국회를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근래에 보면은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정치 단체를 만들면은 뭐 국회의원 당선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국회의원과 국회의 개혁을 바라는 모든 정치 단체들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우리 국회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연대의 조건은 첫 번째,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 폐기를 선언하고 두 번째, 국회의원을 연임까지만 하겠다는 것을 선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정파들이 모여서 일단 우리나라 국회를 청렴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국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하게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끔 할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초저출산에 의한 국가 소멸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역시 지금 그렇게 안심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현재 잘하고 있는 게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반도체든 배터리든 미국에서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세계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미 배터리는 중국이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시장 세어가 계속 중국한테 더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지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메모리에서 한국을 따라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멈칫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의 양대 산맥인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중에서 낸드 플래시는 지금 그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준을 따라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D램도 지금 거의 턱밑까지 추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차세대 D램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불과 몇 년 뒤면은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국적으로 파운드리에도 50조를 투자했다고 그러죠. 최근에 하웨이에서 7나노미터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나노부터는 삼성하고 대만의 TSMC만 만들고 있다고 지금 하는 그런 분야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 분야에 50조를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연구 기술 개발에. 그러면은 5년, 10년 뒤에도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을 앞서갈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뜬금없이 카르텔 철폐한다고 그 예산을 과학기술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야당이라도 나서가지고 그러한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텐데 그런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가지고 단식 투쟁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혹자들은 그게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가끔도 고쳐내지 말라고 그랬죠. 좀 떳떳해야 됩니다. 그렇게 야당도 질의멸렬하고 있으니 힘을 못 받는 거죠. 국회의원이 절대 다수지만. 그래서 먼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포기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대 2번까지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2번 이상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선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모든 정파가 모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연대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 기존의 정파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진정한 시민정당을 지향하는 저희 밝은누리 모임에 함께해 주셔서 힘을 합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밝은누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동영상의 맨 뒤에 나와 있으니까 부디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